안녕하세요, 여러분. 학부모 교육, 부모 교육, 부모 자기이해 교육, 인문학을 통한 부모 자기이해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제목을 여러 가지를 많이 붙여서 얘기를 했죠. 원래 제목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모든 제목들이 이 수업의 그 취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부모로서 자기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의 제자들과 우리의 후대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모색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번째 수업이고 마지막 수업입니다. 남은 시간, 2시간도 안 되는 수업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 종합하고, 그리고 마무리 짓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가정에서의 삶에, 또 그냥 자기 자신으로서 있는 그냥 나로서 사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순서로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과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알면 좋을 텐데, 그 방법 이전에 나 자신을 더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신을 안다는 것이 어떤 측면들을 갖고 있는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3회에 걸쳐서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을 좀 다시 보자라는 그런 요청을 했고요. 귀엽고 예쁘고 사랑하는 애이지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 환경을 아주 잘한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 우리 품 안에서 나가서 또 학교를 가고 밖에서 또래들을 만나면 또 그들만의 우주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들만의 지금의 성장 과정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어버린 우리 부모가 그것을 잘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다는 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짐작은 하지만요. 대학 입시라든가 그런 경쟁이라든가 성적에 대한 압박, 사교육 등등 이런 것 기본으로 항상 깔려 있고, 근데 아이들 하나하나는 지금 물론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다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과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어린 아이에서 어른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기에 그 마지막 단계인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가 아니면 중학생이든 아니면 고등학생이든 간에 그들은 아직 어른이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런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이에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매우 어정쩡한 그런 입장에서 내가 내 위치가 나의 정체성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걱정도 사실 많고요. 그리고 그동안 세상의 전부였다고 여겼던 엄마 아빠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성의 눈이 그러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눈을 뜸에 따라서 엄마 아빠한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굉장히 다른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많이 의지하는 그런 단계로 왔고, 그리고 과연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이 굉장히 많단 말씀입니다. 제2차 성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성관계에 대한 고민, 온갖 것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처지와 환경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부모가 일단 인식하고 가야겠다는 말씀이고, 과거의 첫 번째 수업에서는 제가 제주도의 평화로운 마을에 자유롭게 배회하는 개와 그리고 목줄에 묶여있는 굉장히 불행한 개와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업에서는 지금 오늘의 세상은 부모인 우리가 젊어서 어려서 학교 다녔던 시대하고는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라는, 특히 20세기 이후의 이 지구상의 세계가 그 이전의 인류의 역사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정도로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변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안 그랬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때하고 지금 우리 사는 때하고 손주 사는 때가 그냥 다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10년이 다르게 20년이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 아이는 어떤 위치에서 무슨 일을 행사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확답을 내리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처지가 되든 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꿋꿋이 세우고 잘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아이 양육 방법을 알면 좋겠죠. 그게 너무도 힘들단 말입니다. 그런 양육 방법은 사실은 각 가정에서 하나의 부모와 하나의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야만 되는 매우 개별적이고 개성이 가득 찬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만든 주체인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상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기 위해서는 뭐 무조건 사교육에 온갖 투자를 다 해가지고 아이를 무조건 뭐 인류대학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책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 아빠인 내가 먼저 자신을 잘 알고 힘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부모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전인적 성숙을 바탕으로 자녀의 전인성복이라는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오늘 마저 풀어볼 것입니다. 나를 그냥 작은 하나의 밥만 먹고 그냥 뭐 밖에 나가서 일만 하고 돈만 벌어오는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그만 부분으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전체 인간, 전체 인격. 그럼 전체 인격에는 어떤 면모들이 있을지 그것들을 오늘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다 기억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존재 상태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결국 나의 사람된 인성이 관건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어서 자신 있게 나는 인성이 됐어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 자신 없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 있는 분 계시면 정말 뭐 축하드릴 일입니다만, 그렇게 힘들죠. 이 세상에서 일하면서 가족들 부양하고 키우고 살아오면서 자신의 온갖 보기 싫은 면들을 보면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튀어나와서 세상하고 부딪히면서 나의 부끄러운 면도 나왔고, 나의 포악한 면도 나왔었고, 나의 무능한 것도 나왔었고, 그게 내 인생일, 누구나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사람됨을 봤을 때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런 훌륭한 분들도 물론 세상에 계시겠습니다만, 그런 분께서는 뭐 제 이야기를 그냥 참고 삼아 그럴듯하군 이런 자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겸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람됨의 다른 영역들, 부분들을 조금 더 짚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모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가능성을 키워내는 것을 더 나은 내가 되고픈 욕망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것을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용어를 빌면 존재론적인 욕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많아요. 먼저 돈, 맛있는 거, 권력, 지위, 뭐 온갖 걸 다 세상에서 소유하면 내가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소유한다고 소유가 만방으로 찬 사람들이 과연 가장 잘 살고 있는가도 의문이고요. 그들이 가장 행복한가도 의문이고, 소유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그쪽으로만 갔다가는 의심스러운 그런 다른 인생의 그 구렁텅이로 빠질 그런 위험 요소도 많이 있는데, 그런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하고 또 다른 차원의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그럴듯한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쉽지 않은 인생살이에서 나의 온갖 면들이 다 튀어나와서 부끄러운 것들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나한테 상처 준 경우도 있고, 그 기억들을 우리 갖고 있어요.
그것들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덜 부끄럽고 싶고, 그럴 때 더 당당했으면, 더 유능했었더라면, 더 현명했었더라면, 더 마음이 넓었었더라면, 더 관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그런 여유가 나한테 있었더라면 하는 회한이 없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래서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존재론적 욕망이 일단 제 안에 많다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확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욕망을 채우고 싶어요. 그 욕망을 또 여기 제가 이제 매슬로우라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이름을 썼습니다만 미국의 에이브람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욕구 위계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한테는 여러 층위의 여러 수준의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상위 욕구가 자기 실현 욕구다 또는 옛날 말로 이제 자아 실현 욕구다라고 이제 표현했고 이것이 그 이후에 인간의 성장과 교육의 연구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도 다 자아 실현이라는 이야기는 뭐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다 들어보셨을 테고 귀에 익숙한 용어일 텐데 그것을 요즘 학계에서는 자아보다는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이 자기 실현 욕구라는 것은 존재론적 욕망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욕구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에너지 다 끄집어내서 내가 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기 실현 욕망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존재론적 욕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갑자기 그 초인이 돼가지고 슈퍼맨이 돼서 정말 뭐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나로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뭐 버리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살이를 살아왔을 때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 부끄럽고 아쉽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그것으로부터 지혜를 얻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는 힘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더 높은 곳까지 계속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을 자기 실현 욕구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우리는 끄집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풀어내겠습니다.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어요. 나를 잘 알아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아쉬운 것들을 다시 맞춰보고 조각난 퍼즐을 다시 꿰 맞추고 그래서 나의 힘을 전체를 이렇게 뭐 완성체로 만든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새 아이들 만화 애니메이션에도 합니다만 완성체가 돼서 내가 보다 더 온전한 힘을 내는 바꿔서 학문적으로 말하면 전인적인 인격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자기 인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알아내는 자기 성찰을 사실은 지난번에 그 성찰 쪽으로 제가 말씀을 끄집어냈고 그쪽을 이제 접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성찰을 오늘은 좀 더 깊숙하게 감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루소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는 가면을 쓰고 있는데 그 가면이란 무엇이냐면 타인들의 시선에 타인들의 평가에 반응해서 늘 남들 신경 쓰고 사는 게 이제 가면 쓰고 사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사회 속에서 남들의 신경을 쓰고 살아야만 되지만 남들한테 맞춰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 그러나 어느 정도지 완전히 남한테 맞춰주면 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끄집어내서 어느 정도 살아내야 그러면 사회에 맞춰가야 나를 잃지 않으면서 사회 속에 또 존재가 되고 이런 그 중용의 미덕을 찾을 수가 있는데 늘 남의 시선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면만 예쁘게 보일까 궁리하다가는 나를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루소가 경고한 것이고 이것을 지난번에 이렇게 빙산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림을 비유적으로 여러분께 인간의 인격을 비유한다라고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페르소나라고 부른 게 우리의 그 전체 인격 중에 그냥 겉의 표지에 나와 있는 일부분에 불과한 껍데기에 불과한 인격의 일부가 이제 페르소나고 그게 가면인데 우리는 이 가면 또는 페르소나를 나의 전부인 줄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살아서 전인적인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인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페르소나도 중요해요. 가면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깊숙한 나를 다 끄집어내야 되고 그 깊숙한 나는 사실 너무나도 깊은데요. 그걸 제가 감히 오늘 한 시간에
그 깊은 나의 전모에 대해서 말씀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그것을 다 아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저는 그 내부에 들어가는 그 지도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지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면모만 다 말씀드리는 것도 한 시간엔 불가능하지만 그 핵심을 자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건 지난번에 끄집어낸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억이 가물가물하나 기억해낼 수 없는 나 이렇게 써놨습니다만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어땠는지는 기억이 굉장히 흐릿하죠. 근데 내가 서너 살 때 기억 같은 건 거의 없단 말입니다. 내가 더 어릴 때 기억도 거의 없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미국의 심층 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 그러니까 0세서부터 60, 70대까지 계속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때그때 연령대에 맞는 발달 과제를 수행하는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 있죠. 그 이론에 따르더라도, 그리고 정신분석학 같은 현대 학문에 따르더라도 1살, 2살, 3살, 4살 때 우리의 인격의 형성에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이 없어요. 한두 서너 살 때를 기억한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근데 기억 없는 때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금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취향과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무의식 속에 잠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두 서너 살 때 그때 느낀 것들, 그때 내가 엄마하고 또 아빠하고 맺었던 관계의 질,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린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무의식 깊은 데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이냐? 그때 만들어진 우리의 인격의 기초지만 그 토대가 평생 나한테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겁니다. 무의식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코 말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년 이상이시라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의 중요한 행보, 기로에서의 결정을 내 머리로, 내 의식으로, 내 의사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셨는지 한번 회고를 해 주시기 바라요. 이러한 회고를 깊이 하는 중년에 이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알 수 없는 충동에 의해서 그리를 갔다. 난 왜 그쪽 길로 들어섰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내 머리로 내린 결정이 아니다. 난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온 것 같다. 나를 계속 밀어 당기고 끄는 내 안에 어떤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그게 뭘까? 운명일까? 모르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의식에서 나온 충동들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가 내 깊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도 모르는 나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나도 모르는 나를 휘두르는 이런 존재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콤플렉스라고 불러요. 콤플렉스가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이른바 뭐 열등감하고 비슷한 말로 일상에서 쓰이는데 그게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콤플렉스라는 것은 덩어리란 뜻이거든요. 콤플렉스는 인간 안에 해소되지 않은 감정 덩어리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라면서 어떤 사건, 경험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 감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이 제대로 인식이 되지도 않고 표현이 되지도 않고 해소가 되지도 않았을 때 덩어리로 뭉쳐서 이 안에 있는데 그 감정의 강도가 클수록 그 컴플렉스가 강력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가 아니더라도 매우 부정적인 경험을 겪어서 감정이 아주 부끄러움이라든가 증오, 분노, 억울함 이런 게 엄청나게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 경우에는 열등감이 엄청나게 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라는 그 덩어리 감정이 우리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 안에 나도 모르는 감정 덩어리들이 계속 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를 쥐고 흔들면 불행한 삶이 됩니다.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할 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다 아유 어디 갔든 여기에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그 갈등 일으키고 늘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그러니 불행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내 안의 컴플렉스를 이렇게 풀어놔줘야 보다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게 컴플렉스나 열등감이 내 무의식 속에 있다 치자.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으며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쪽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심층 심리학, 정신 분석학이라든가 분석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또 그 밖에 다른 분야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영역에서 지금까지 임상을 통해서 많은 그 관찰과 연구를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두운 무의식에 다가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 이론들을 확립해놨어요. 예,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깊숙한 곳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예, 지난번에 시부도, 시무도 이런 그림을 말씀드렸을 텐데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점점 모르는 내 안의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 길에 올라서서 이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내는 방법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혼자서 하기 너무도 힘이 듭니다만 굉장히 오랫동안 꿈 분석하기 그리고 전문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만나서 분석 상담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기 또 하나는 급하신 분은 최면술을 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신의학과에서도 최면술 하시는 의사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뭐 누구나 그게 꼭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들이 있긴 한데 다 어렵습니다. 제 경우에는 꿈 분석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성과는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조금이란 게 저한테 매우 귀중한데 그래서 이 깊숙한 무의식에 잠겨 있는 진정한 나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제가 꿈 분석해서 알게 된 저의 면모를 그것도 말씀드리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이건 제가 제 무의식의 이해를 보다 강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 심층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을 때 일어난 일로서 저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여러 강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만 하루는 제가 그 꿈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가는데 한 전철역에 내렸는데 그 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철역에 중년 아저씨가 그 가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여기는 여기는 개야역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개야. 근데 제 머릿속으로는 꿈속에서 이런 한자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친절하게 한마디 해주신 게 당신은 전 역인 평부역에서 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고 꿈 깨고 일어나서도 그 선명하게 그 기억들이 남아 있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것을 다 이제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해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더니 제가 뭐 서울의 지하철을 뭐 거의 안 가본 데 없이 싸돌아다니는데 이런 이상한 이름을 가진 역은 잘 모르겠어요. 개아역, 개포역은 있겠습니다만 개아역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평부역은 제가 평촌역에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이름 같기도 하고 근데 한자로 다시 풀어서 적어 놨더니 이런 뜻인 걸 알겠어요. 개아는 개인 개자고 나라는 아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화 또는 개성화된 나라는 뜻이에요. 개성화라는 것은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다운 나로서 최상의 나로 올라가는 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얘기하고 유흥 심리학에서는 개성화라고도 또 얘기하거든요. 개야역에 왔다는 것은 네가 너의 개성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제 무의식의 자기의
던져주는 신호 같은 것이었다라고 저는 해석했어요. 근데 그 전의 역은 또 어디냐? 평부는 평범한 남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개성 같은 데 별로 신경 안 쓰고 어떻게 돈벌이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는 이런 궁리만 하고 사는 그냥 평범한 남자인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평범한 남자로서 살다 죽는 게 아니라 내 개성을 찾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냈다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제 꿈속에서 이렇게 그 인정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좀 외골수로 공부에 파고 들어가서 분석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계속 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골머리 앓고 성찰하고 이랬던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꿈을 꾸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왔고, 이 단어는 제 안에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서 던져준 것이죠. 이런 것이 무의식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융 심리학에 따르면, 즉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 그 전체 인격을 다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도와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소나에만 묶여 있어서 가면에만 그냥 사로잡혀서 살고 있으면, 가면 말고 그 깊은 곳에 자기의 개성을 자꾸 보라는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딱 그냥 정말 뭐 관공서에서 이렇게 어떤 문서 보내듯이 잘 정리해 가지고 서신으로 보내준 건 결코 아니에요. 그 신호를 내가 포착해야만 됩니다. 그 포착하는 것은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절실함이 생기느냐? 보통은 그 인생에서 그 쓴맛을 봐야 절실함이 생기더라고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오감 맛보고 구렁텅이에 이제 떨어져 보고 그래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강력한 깨달음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바닥을 쳤을 때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일듯이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봤을 때 더 나아지고 싶은 절실함이 생기는 거죠. 그 절실함이 생기면 나의 깊은 주인이 보내주는 메시지를 읽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것들이 다 존재론적 욕구라고 볼 수 있고요. 자기 실현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자기가 굉장히 수상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혹시 종교를 가지신 분은 이 자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감춰진 신과 맞닿은 부분, 기독교가 있으신 분은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은, 그러니까 기독교도의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다 명령하시면 내가 그것을 다 따를 수 있는 예수처럼 사는 것을 기독교도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세 서양의 신앙 종교가인 토마스 캠피스라는 사람이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그리스도 모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독교도의 길을 설명했듯이,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가장 깊숙한 나의 진짜 정체가 신적인 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적인 면하고 연결돼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페르소나만 그리스도 흉내를 내는 것으로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는 불교도시라면 이것은 나의 자기는 불성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교도의 궁극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붓다처럼 되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 페르소나 수준에서는 그냥 사회의 인식에 맞춰서 유행에 맞춰서 사는 수준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내 정체가 부처님하고 맞닿아 있는 경지에 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각 종교의 주된 그 교리의 용어를 가져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비록 어떤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장 최상의 나를 살려내려는 그런 시도를 인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시도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록 기독교도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제 참된 주인하고 연결이 돼서 제 최상을 살아내고 싶은 존재론적 욕망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무의식에서 이런 신호들을 보내줬다는 것이죠. 제가 무의식의 그 존재에 대해서 임상에서 보고된, 또 저도 거의 뭐 직접적으로 보고 들은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걸 여기서 풀어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무의식의 그 깊이라는 것은 공부를 하고자 이제 마음을 낸 사람들은 하나씩 경험하면서 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무의식이 우리를 휘두르는 거, 우리 안에 열등감이나 컴플렉스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널리 퍼져가고 있습니다만 서양의 심리학계, 정신의학계에서는 거의 보편화된 인간 정신 치유 방식이라는 말씀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괴짜 학자들이 하고 뭐 이상한 미신에 쩌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널리 퍼진 그런 방법이란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한국의 동포들이 그렇게 서양 사람들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쉽게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일단 정신과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전히 부담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정신과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심리 상담 클리닉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하기 쉽게 우리의 무의식의 상처와 컴플렉스를 이렇게 인식하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쪽으로 발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이 이제 굉장히 늘어날 확장될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무의식을 의식화한다는 것은 내 안에 숨어 있는 나를 알아내는 것인데 이렇게 다른 말로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묻어두었던 나를 알아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묻어두었던 나가 있어요. 그거 동의하시죠? 자신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사세요? 그러신다면 이제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고 정말 훌륭한 분이실 텐데 많은 사람이 그러지 못하죠. 묻어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눈치도 보고 이건 항상 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어뒀던 나를 끄집어내는 것이고 묻어뒀던 나는 사실 나한테 낯설어요. 아까 루소가 한 말처럼 늘 가면만 쓰고 살다 보니까 내가 나여야 할 때 나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 한 것처럼 묻어둔 나는 지금의 나한테 낯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낯선 나가 있어요. 이 느낌을 잠깐 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낯선 나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내가 어떻게 나한테 낯설어?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정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신의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을 줄이야. 상상도 못한 나가 있어요. 뻥 아닙니다. 인생에서 온갖 험한 길들을 많이 겪으신 분일수록 제 말씀을 수긍하실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잔인무도할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참전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렇죠. 사람을 죽여본 사람들,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다 이웃에서 보면 그냥 정겹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조금 다쳐도 막 대신 아파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 나가서 총칼 들고 적군하고 싸울 때는 나도 모르는 내가 튀어나온 것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좀 극단적인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저작거리에서도 우리는 자기를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에 금전적으로 또 인간관계에서도 사회적인 압박에서도 처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몰랐던 내가 튀어나온 거 경험해 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낯선 면이에요. 그런 낯선 면을 알아내면 나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낸 낯선 것에는 제가 방금 거론한 예들은 다 부정적이고 무서운 것이네요. 어두컴컴한 나예요. 어두컴컴한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러니까 자기 성찰에 힘이 들어요. 근데 그런 내 안에 컴컴한 어두운 면들을 보지 않고는 자기 성찰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껍데기만 보다 끝나요. 그러면 내 안에 상처 컴플렉스까지 접근하지 못해요.
전인적인 성숙의 길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싫지만 내 안에 어둠을 봐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엔 어둠도 있고 밝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상상도 못했던 나의 위대함을 겪었던 적이 있을지는 몰라요. 너무 과장된 말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타인한테 도움이 될 줄이야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던 적이 없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마음이 넓을 줄이야. 내가 이렇게 누굴 보살펴 줄 수 있을 줄이야. 라는 그런 깨달음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평소에 늘 내 생각만 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만 하고 왜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어떤 새로운 처지에 처하게 됐을 때 내가 몰랐던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몰랐던 용기가 나온 것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내가 몰랐던 똑똑함이 나왔던 것을 보신 분도 계시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낯선 면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양면성이라고 쓴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이에요. 그걸 다 알아내서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다 품고 끄집어낼 때 내가 전인적인 나의 수준으로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빛과 어둠. 이걸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빛만 보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좋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 같은 면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판단으로 어둠 같은 면들이 어떠한 상상 못할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지는 이루 다 헤아리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깊은 나는 내가 아직 모르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내 머리로서 계산해가지고 나를 끄집어내는 것은 그건 가당치 않고요. 용기를 품고 마음을 확 열고 빛과 어둠을 다 경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야만 됩니다. 양면성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사람들 싫어합니다. 힘들어하고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내 안에 양면성을 찾아내는 거. 여기서부터는 제가 화면 땡겨서 또 여러분이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갈게요. 지난번처럼 카메라를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제 꽉 찼죠? 자,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야기는 미국의 또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이제 제일 유명한 책은 몰입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플로우라는 개념으로 나온 것인데 그 얘기는 아니고 이제 이분이 그 평생 오랫동안 연구한 게 사람의 창의성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덜 창의적인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온 걸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밝혀낸 것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이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으나 창의성을 이미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 관찰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제가 여기다 9가지 써놓은 거 있죠. 제가 일부러 색깔을 빨간색하고 초록색으로 다르게 표시하면서 그 양면성을 여러분한테 이제 강조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대단히 활동적이면서도 조용히 휴식하기를 좋아한다. 두 번째, 영민하면서도 그러니까 똑똑한데 천진난만하기도 하대요. 세 번째, 장난기가 있어서 개구장이 같기도 한데 자기 극복의 의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책임감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모순돼 이게 뒤섞여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상상의 세계에 가서 막 그 꿈꾸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현실 세계를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에서 주판을 튀기면서 그 돈 계산하는 것도 그것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외향성과 내향성을 다 갖고 있대요. 외향성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그 일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를테면 숫자라든가 통계 자료라든가 아니면 입증된 어떤 그 문서라든가 이렇게 밖에 있는 근거들에 의해서 세상을 이를 평가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외향성이라고 얘기하고, 내향성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조용하고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단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그냥 조용히 뭐 탐구하고 뭐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은 내향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의 세상 만사에 대한 판단 근거는 밖에 있는 통계 자료 같은 것보다는 자신 내면의 확신 같은 것입니다. 자신 내면의 기분 같은 것. 그러니까 스스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사람들인데, 대체로 사람들은 뭐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이나 이쪽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이 양면이 다 잘 드러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겸손한 동시에 자존심도 세고, 일곱 번째, 남성적인 동시에 여성적이기도 하고, 여덟 번째, 개혁적이기도 하면서 보수적이기도 하고, 아홉 번째, 열정과 냉정을 다 갖고 있대요. 제가 뭐 너무 길게 이제 설명 안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요청하는 거는 이 아홉 가지 그 양면성들이 여러분 안에 있나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서부터 쭉 자신한테 적용해서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업이 뭐 지식을 가져가고 정보를 머릿속에 많이 쌓는 수업이 아니라 그냥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목적인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활동적이면서 휴식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영민하면서도 천진한지, 장난기가 있으면서도 극복의 의지가 있는지 등등 한번 쭉 살펴봐 주시기 바래요. 자, 이것을 오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그게 다 자기 성찰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로 제가 공식적인 그 강의 시간을 때울 수는 없으니까 오래 살펴보시고 싶은 분은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혼자 묵상을 하시기 바라고, 그냥 제가 드리던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칙센미하엘 교수님 말씀으로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 빨간색으로 칠한 면하고 초록색으로 칠한 면을 다 갖고 있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빨간 거 아니면 초록색 둘 중에 하나를 주된 자기의 성향으로서 규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나야가 아니라 나는 활동적이야, 나는 영민해, 나는 장난기가 많아, 이런 식으로 한쪽만을 자기 자신의 그 주된 성향이다라고 보고 또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가면 페르소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맞춰야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회화된 존재들일수록 이랬다 저랬다는 것은 신뢰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신뢰할 만하다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잘 어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빨간색과 파란색 양면이 다 있더라도 두 가지를 다 당당하게 드러내는 일을 잘 안 하는 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느 한쪽만, 그러니까 이거 양쪽이 섞일 수 있는데 그중 한 가지만 자기 성향으로 고르는 경향이 크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칙센미하엘 선생의 말씀에 따르면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나다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둘 다 드러내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남성적이면서도 여성적인 걸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제 세대 경우는 이제 힘이 들었는데 이제 9세대들은 특히 남자는 남자다움만 강조하고 남자가 좀 여성 같은 일을 하면 막 그 옛날 그 저희 할머니들도 그러셨습니다만 사내 자식이 뭐 고추 떨어지게 그런다 이런 꾸지람 막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항상 남자다워야만 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떤 그 부담스러운 명령처럼 바뀌어 있는데, 그러니까 양면을 다 드러내고 표현하기가 힘이 들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난 남자지만 난 여자 같은 면도 굉장히 많아라고 아무 부끄러움 없이 다 얘기하고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창의적인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면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숨기거나 묻거나 억압하지 않고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그러니까 전체 자기로서 살 때, 양면적인 자기를 다 살아낼 때, 그런 사람이 창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지 그 원천을 아직도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힘든 그런 인간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직도 심리학자들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의성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알게 됐는데, 딱히 어디서부터 나온다더라라는 것은 아직 모두가 동의할 만한 정설이 나온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에서 나오냐? 나를 다 써야 나와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살아있어야 창의성이 잘 나와요. 내가 억압된 경우에는 잘 안 나와요. 많은 사람이 억압된 삶을 살고 있죠. 돈벌이에만, 상관의 명령에만, 어떤 관료주의 체제에만, 규정에만 얽매여 있고 그런 사람이 창의성을 내기 굉장히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지 몰라도 그냥 자기 멋대로 입고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뭐 좀 옛날에 히피들처럼 사는 사람이 오히려 창의적인 예술 작품이라든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창의적인 게 가장 훌륭한 인간적인 덕성이란 말씀을 드린 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우리 시대가 창의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가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이 될 때 보다 사회적으로 더 각광받고 잘 살고 능력 발휘하고 대우도 잘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관찰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당연히 내 아이가 창의성이 있기를 바라죠. 우리 부모들은.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이 살아야 되냐? 부모 마음에만 드는 면만 살려내려고 하고 눈치만 보면 창의적이 되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부모 마음에 안 드는 자신의 숨겨진, 자신의 낯선, 묻어둔 영역들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갈 때 창의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우리들 부모한테 많이 달렸죠. 왜 그따위 거 봐. 그 쓸데없는 거, 시시한 거, 그런 거 본다고 뭐 공부 잘해? 그런다고 뭐 대학 입시에 성적이 올라가? 이런 말은 금물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관심을 갖고, 좀 흥미를 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른인 내가 보기에 너무 위험하고 위해한 그러한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거나 경고를 주거나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고를 주고 제재를 해야 될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각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결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결정권. 이거를 누구 전문가 상담가한테 물어보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이웃 사람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애는 저런 걸 보는데 어떻게 클났어가 아니라 우리 애는 왜 저런 것을 보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엄마이자 또는 아빠로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이하고 대화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양면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모님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나는 창의적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한쪽만을 고수하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게 더 훌륭하다라고 더 도덕적이라고 여기시는 분은 그렇게 사시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저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각자가 고를 길이니까요. 그러나 창의성을 드러내고 나의 숨겨진 억압된 지금까지의 나와는 낯설었던 면까지를 보는 것이 그것이 더 건강할 것이다. 그것이 더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분은 이 양면성을 다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빈 스카이너라고 영국의 정신분석학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어요. 상이한 세계관,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다른 세계관 사이에 화해를 구할 때 창의성을 피어오른다. 저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늘 같은 살던 세계의 시각과 가치관과 태도로만 살고자 하면 그다지 창의성이 일어나지 않아요. 창의성은 내가 그동안은 무시하고 싫어하고 외면했던 그러한 관점들하고 화해하려고 할 때 그때 창의성이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뭐 대선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양쪽 당이 뭐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민주당 쪽이고 어떤 사람은 그 자유한국당인가 자한당 쪽이고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반대 당 쪽의 관점을 한번 이해해보자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근데 소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창의성이 피어오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박쥐 같은 짓이고, 회색 분자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신다면 그러면 안 되시겠죠. 다 각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어쨌든 저는 일단 뭐 정치 문제 같은 건 이제 그냥 하나의 웃긴 예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우리의 전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면모들도 보려는 관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날 전부를 살아낸다는 것은 또 뭐 이런 그림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전인성이라고 써놓은 것, 전인을 영어로 whole person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 이런 도표로 말씀드린 것은 이 다이어그램은 유네스코 아시죠? 유네스코 아태 지역 사무실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떠한 면모들을 중시해서 키워야 되나를 이렇게 좀 분석하고 종합한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영어로 써 있던 것을 이제 번역해서 여기다 풀어놓은 게 사람은 여기 있는 것도 잠깐 보시면 family, nation, region, world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개인이 가족에 속해 있고 국가에 속해 있고 아시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고 전 세계에도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중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런 개체들이 우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처럼 그냥 한 가문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조선 땅에만 속해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뭐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발을 담그거나 가담하거나 뭐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분야들이 이런 것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미, 도덕, 윤리, 지성, 육체, 영성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 뭐 그냥 얼핏 보면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러한 그 다이어그램을 만든 주체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를테면 경제 같은 데만 치우쳐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 돈 벌어야 되죠. 뭐 산업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전부는 아닌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돈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인 것처럼 살아갈 때 나머지 부분들을 다 홀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머지도 꽤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경제보다 더 중요한 그런 특이한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른 영역들도 다 경험하시며 참여하시며 살고 계신지 이거를 모두 다 참여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전인적인 삶이라고 또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경제활동 열심히 해서 돈만 많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됩니다. 정치에 나 아무 관심도 없으면 우리나라 정치 망합니다. 그래서 무지몽매한 그런 어리석은 사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게 되면 이건 공동체 파멸로 갑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서 관심은 가져야 되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치관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그리고 심미적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술을 즐긴다든지 그리고 뭐 옷을 나름대로 취향에 맞게 입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함께 사는 세상에서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성 이것은 학자들만 사는 삶이 아니죠. 세상은 자꾸만 바뀌어가는데 새로운 지식과 세상에 대한 정보를 멀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 당연히 건강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위생 이런 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육체적인 삶은 뭐 가장 기본 중에 하나고 거기에 하나가 영성이 더해져 있네요. 나는 종교 같은 거 없어. 나는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할래. 뭐 그러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영혼이 있어라고 그냥 추측을 하시는 분이라면 난 육신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을 이끌어가는 뭔가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라고 믿으시는 분은 이 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혼은 있을까요? 그 영혼은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삶은
그런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가치와 결과물에만 얽매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그런 시대, 영역에 대해서도 꿈을 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그런 말하고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느 한 면에만 치우쳐서 사는 것은 부분적인 삶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전체 인격으로 사는 것은 이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자각하고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마 우리 아이들도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러면 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이 일하는 영역은 여기든지 저기든지 어떤 주된 영역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한 영역도 완전히 홀대하는 것은 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양면성, 전인성, 우리 깊은 자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단 넓게 조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이 뭐 있을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꿈 분석이라든지 뭐 정신과 의사를 만난다든지 이런 것은 쉽지 않고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조금 더 부담이 덜한 용이한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기 위에 제목이 써 있는 개인사적 성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사는 개인의 역사란 뜻이에요. Personal History라는 원래 영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영어로 써놓은 것은 자서전적 성찰이라고 써놓은 것이에요. Autobiography가 자서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사적 성찰 또는 자서전적 성찰, 자전적 성찰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성찰을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시거나 체험해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꽤 유명하거든요. 이게 유명해진 이유는 대체로 그 성인 대상 또는 중장년층, 노년층 대상의 평생학습 강좌 이런 데서 이 성찰을 많이 써요.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쉽고 하기가 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인데 애초에 이 성찰 방법이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저쪽 북구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입니다. 그래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쪽에서 개발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쪽에 이제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근데 산업이 발전됨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동구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남아시아 이런 쪽에서 인구들이 유입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 저하로 뭐 한민족 소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사실상 우리의 그 산업의 3D 영역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힘든 영역들은 이민 오신 노동자들이 담당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주실 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요. 사회 복지도 물론이거든요. 나라 전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점점 다문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도 많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무조건 이게 배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스칸디나비아에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은 좀 몇 년 있으면 이제 이민 온 나라의 언어도 배우고 그래서 쉽게 동화가 되는데 나이 먹어서 온 부모들이 동화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동화가 안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회하고 주류 사회하고 그 선을 긋고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차별도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스스로도 그 기분이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우울증 같은 게 많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평생 학습 전문가들한테 이 이민 온 가정, 즉 다문화 가정의 이 엄마 아빠들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이제 주문을 했고 거기서 나와서 인기 있게 널리 쓰인 게 바로 이 개인사 성찰입니다. 이 개인사 성찰을 시도한 적지 않은 그 이민자 가족의 그 부모들이 상당한 만족감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현재 처지, 타 문화에 와서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게 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보다 더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됨으로써 정신 건강의 회복에도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사회와의 그 동화 문제에 있어서도 융합 문제에 있어도 많은 그 개선 그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꽤 인기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수입해서 쓰게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좀 연구를 하고 제 나름대로 그 여러 가지 그 시도를 해왔던 그런 방법이라 여러분께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제가 그냥 막 대충 개발 세활처럼 그린 것은 일부러 이렇게 좀 곡선으로 그린 선이고 뭐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 이 숫자들은 연령입니다. 나이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 끝에다 27세라는 연령을 달아놓은 것은 제가 이제 주로 저희 그 대학원 학생들 상대로 이것을 실행하기 때문에 제 대학원에 온 많은 학생들이 20대 이제 후반서부터 30대, 40대에 걸쳐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의 나라고 생각할 때 그 전의 연령으로서 대충 평균치로 27세라는 실세라는 것을 여기다 그냥 써놓은 것입니다. 그런 정황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30대시건 40대시건 아니면 50대시건 그 직전 연령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머릿속으로 여기다 이제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직전이 여러분에 따라서는 뭐 40이 될 수도 있고 30이 될 수 있고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럼 이 성찰은 무엇이냐면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과거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역사를 보는 성찰이라고 하고 자서전적 성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의 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제안을 해볼게요. 지금 성인 또는 학부모를 위한 인문학 수업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이 지금 여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나는 왜 이런 수업을 지금 청해서 듣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졸려서 하품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매우, 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자발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나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본다는 말이죠. 나는 왜 지금 여기에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의 평생에서 찾아보는 것입니다. 즉,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왜 인문학 수업을, 부모 학습 수업을, 자기 이해 수업을 듣고 있을까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심심해서, 어떤 분은 진짜로 뭐 내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들어보려고, 어떤 분은 나 옛날에 인문학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한번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보려고 등등 사람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을 지금의 이 순간하고 가장 가까운 시점에서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이신 분은 39살 때 어떤 일이나 경험이나 사건이 지금의 이러한 나를 만든 데 영향을 끼쳤나 그것을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까 든 예를 보자면 지금 내가 이 부모 이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애들 때문에 골치 아파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몇 주 전에 경험해서 이렇게 찾아내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지난달에 골치가 아팠었다면 한 달 전에 나.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 골치가 아팠다는 거니까 그 경험이 부정적인 것은 여기다 이제 점을 찍는 겁니다. 부정성이 강할수록 이 밑에다 찍어요. 약간 부정적이면 여기 가깝게 찍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하고 굉장히 그 신나는 활동을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아이들에 대해서 더 잘해주고 싶고 그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를 더 잘 알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셨다면 그럼 긍정적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죠. 왜 내가 이 수업을 듣게 됐을까가 바로 직전 과거에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원인이 되는 또 사건들을 더 과거에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이 되는 간접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옛날에 이 나이 때 인문학 좋아했어. 대학교 때 인문학 수업을 들어봐서 철학 수업을 들어봤어. 아니면 난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이 또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는 지금 내가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좋은 게 있거나 간에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찾아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점들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신다면 실제로 해보시기를 권할게요. 사실은 이게 시간이 많이 드는 성찰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강의실에서 같이 이렇게 면대면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을 회상하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한 30분 수업 시간을 드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중년기의 경험, 사건 떠올려 보세요. 또는 20대 때의 경험과 사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또는 중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그 질문 던지면서 과거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지금의 나하고 연결된 것들 자꾸만 끄집어내는 겁니다. 끄집어내서 별의별 간접적인 과거의 경험들이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사실 내가 애들하고 왜 이렇게 싸우게 됐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런 나의 성향을 만든 나의 성장 기간에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깊숙이 또 가슴 아프게도 내가 내 엄마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내 부모하고 겪었던 경험의 질과 내가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만드는 경험의 질은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내 부모하고 관계가 나빴다고 나는 내 자식하고들의 관계도 반드시 나쁠 것이다 라는 예언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부모하고 만들었던 경험의 질, 그 관계의 질은 지금 내 아이들을 내가 키우는데 분명히 강력한 영향을 끼쳐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시고 아시죠, 여러분들?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대물림한다는 건 이건 그냥 속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뭐 광범위하게 입증된 그런 사실은 뭐 거의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 대물림됩니다. 다만 대물림되면서 변화해서 그렇죠. 좋게 변화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심리학자들도 많이 계세요. 나쁘게 변하는 것보단 좋게 변하는 예가 더 많다라고 보는 심리학자들이 많은 이유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우리나라를 뭐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욕하고 그런 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인간이 과거의 수천 년 그 이상의 역사 속에서 지금만큼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살았던 시절이 없다라고 사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의 사망률, 전쟁 빈도라든가 그리고 그 기아 발생 그런 비율을 지금 지금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사정이 옛날보다 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서로에게 옛날보단 더 잘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부모들은 자식한테 그렇게 너그럽고 잘해주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라면 그때만큼 나쁘긴 못할 것이라 그런 추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대물림되지만 충분히 개선되는 것 같고 개선될 것이다라는 관점을 가진 학자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시 개인사적 성찰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의 나를 설명하는 것을 나의 과거에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지금 한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이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두시고 사나흘, 1, 2주, 한두 달 또는 그 이상 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은 원인들을 아마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전에는 몰랐던 원인들을. 그것들이 바로 낯선 나입니다. 몰랐던 나들입니다. 그럼 그런 나들을 발견해가지고 여기 점을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게 강할수록 아래다 찍고 긍정적인 게 강할수록 위에다 찍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열 몇 개의 점을 찍을 수 있다 보면 평생학습 수업에선 이런 주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 점을 줄로 다 이어보세요. 그럼 줄이 대체로 어떻게 되냐? 줄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만 쭉 온다는 거예요. 위로만 쭉 오는 줄이 아니라 어떤 땐 좋았는데 어떤 땐 나빴고 해서 이렇게 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리랑 곡선 성찰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요. 인간의 삶은 어떤 것이냐? 아리랑 곡선 같다는 얘기죠.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얘기고,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떠드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나의 나쁜 경험과 좋은 경험 둘 다란 얘기고요. 나의 밝은 면과 어두움 둘 다란 얘기입니다. 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릭 에릭슨의 8단계 인간 성장 단계의 도표를 다시 끄집어내서 생각해 보신다면 발달 단계에서 내가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성공과 실패 둘 다가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좋은 면만 보는 게 결코 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사 성찰하면요. 내 안에 어둠과 빛을 다 보게 되고요. 그것이 뇌과학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 뇌 안에는요. 우리 뇌를 마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라고 얘기한다면 수많은 정보들이 잠겨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쓰는 건 별로 없어요. 그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무의식, 기저의식 이런 데 잠겨 있습니다. 그 잠겨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었네 하고 생각나는 걸 여기다 점을 찍는 것이죠. 하나가 있고 또 둘이고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많은 정보들을 끄집어냈어요. 과거의 이 기억, 중학생 때의 경험, 초등학생 때의 기억, 대학생 때의 관계 이런 것을 끄집어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은 연결되지 않았었던 내 하드디스크의 많은 정보들 사이에 연계망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홀대되고 몰랐었고 드러내지 않았던 내 안의 깊은 영역들에 대한 인식이 확장 심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단순한 성찰 방법 같지만 이것을 시도하면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을 다 보시고 지금의 나를 이루게 된 그 원인들을 살펴보신다면 그 원인들이 이 밑에서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오래오래 깊게 하다 보면 여기서 찾는 경우도 생깁니다. 제 경우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건 무의식에 잠겨 있는 것이라 이렇게 쉽사리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이론적으로 이것 생각할 수 있잖아요. 탄생의 시기. 탄생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 영향을 끼친 거 생각하실 수 있죠. 태교 시기. 태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때 엄마가 함부로 하면 그 다음에 자라는 아이의 심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끼쳐지겠죠.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태교 이전, 전생, 전생 이런 것은 제가 이런 수업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이 아니라 나의 유전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는 나의 족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유전적인 것의 문화적인 측면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현재의 자연과학에서 깊은 연구들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 나의 자아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는 나의 선조들의 성향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은 내가 알아내기 힘든 것이죠. 근데 아마 이 성찰을 깊게 하면 우리 집안의 가풍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태도나 가치관에서 나의 전생의 힌트도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깊어서 이 정도 하기로 하고 다음에 이런 그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개인사 성찰은 이렇게 좌우로 갔죠. 이것은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주세요. 내가 이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것을 이렇게 상징적인 별로서 표현했어요. 최상의 나를 실현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최상의 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꽃이 정도로만 자라야 되느냐? 그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곁가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탈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좌절도 했었죠. 그러나 이탈과 실패, 새길로 들어서는 게 다 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길들이었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무가 하나의 잣대기로만 꼿꼿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지금 최상에 이르고자 하는 나를, 또는 이미 최상에 접근하고 있다면 지금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은 이런 실패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나의 과거들을 다시 따뜻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용서하고 품을 때 자기 인식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상에 다가가는데도 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신분석가가 하시는 말씀은 제가 가만 있어보자.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이거는 다 읽고 세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간단히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것을 정지, 포즈 하시고 좀 깊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억 재구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로 가서 과거에 내가 싫었던 나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은 보통은 묻어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묻어두는 게 잘못 묻어뒀을 때 그 기억에 엉킨 감정이 강하면 컴플렉스가 되고 열등감이 돼서 나를 평생 갉아먹는 것이 됩니다. 이게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면 옛날의 나쁜 기억을 다시 되살려놔서 그것을 다시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때는 그 기억을 되살려내는 게 괴롭기만 했지만 지금은 성인이 된 나를 믿고 한번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려보면 그때 부끄럽고 너무 연약했던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품을 수 있어요. 그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온전한 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기억 재구성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넘어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 파커 파머라고 미국의 유명한 교육자가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중시된 얘기도 여러분이 포즈하고 읽어주시기 바라요.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덮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에 자랑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부끄러운 것도 다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현실 인식이 더 빽빽하고 치열해지기 때문에 더 당당한 나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교사에 적용해서 얘기했는데 이 교사를 부모로 바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어디서 나는가? 그 권위는 자기 자신의 말, 행동,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한테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는 하나도 못하면서 애들한테 공부 잘해라 이런 것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애들 공부 잘하길 바라면 지금 부모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나 어렸을 때는 사실 수학을 잘 못했거든. 근데 나 지금 너처럼 뭔가 나 어려운 것을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싶어라는 자세를 실제로 보일 때 그럴 때 그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찰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어요. 안전지대 성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여기 써놓은 거는 이제 없고요. 이게 커다란 백지라고 상상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백지.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이제 진행자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중앙에다가 내가 좋아하고 편한 걸 잔뜩 써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 타기, 파티하고 놀기 좋아하는 것만 잔뜩 쓰는 겁니다. 생각나는 거 다 쓰게 해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쪽 왼쪽 위에다가는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좀 거리가 떨어지는 피하는 걸 쓰라고 그러고요. 꺼리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하는 걸 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싫어하는 게 지독하게 싫어하는 걸 쓰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남겨놓으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스스로 백지를 꺼내서 해보실 것을 강하게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사례를 여러분께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저 자신을 놓고 한 것을 사실 제 얘기를 다 까발리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그냥 순화해서 그냥 이렇게 공식용으로 쓸 수 있는 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전 이런 것을 저의 편하고 좋아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부끄럽지 않은 것만 썼습니다. 부끄러운 건 다 숨겨놨어요. 사실 이런 건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안전지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하거나 꺼리는 거, 생소한 모임 참석하는 거 이제 낯가려서 싫어하고 그리고 무슨 업무 회의 이런 걸 또 싫어해요. 저는 회의하면 한 10분 만에 끝내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2시간, 3시간 하면 막 조미소서 미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피하거나 꺼리는 정도지 뭐 지독하기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 혐오감을 나타내는 건 지하철 2호선 특히 이제 사당역에서 방배 가는 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낑기거든요. 또 지하철 9호선 저쪽 그 강서 쪽에서 여의도 오는 거 이런 건 정말 지옥철이죠. 이런 건 싫어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걸 매우 싫어해가지고 계산을 잘 못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저는 오랫동안 프리랜서를 살아왔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럼 5월만 되면 막 스트레스가 생겨요.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무 싫은 거, 너무 싫어해서 여기는 눈물 없이 떠올릴 수 있는 거, 없는 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제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살아생전에도 부모님들한테 꼭 제가 잘해드린 건 아니고 불효자로서 의견 충돌이 있었던 거, 그건 지금 떠올려도 그거 굉장히 싫어요. 제가 다 해소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 화를 냈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사람이 더 됐기 때문에 화를 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건 지금 떠올려도 정말 후회 막급이에요. 그리고 또 은행 잔고도 지금도 뭐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지만 옛날엔 특히 그냥 열악한 시간 강사로서 짤짤거리고 살았던 때 어, 월말이 됐는데 뭐 거의 몇 분 안 남았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뭐 그런 경우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은 아무것도 쓰지 말라 그랬죠. 마지막은 이게 아까 보여드린 빙산의 일각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도 떠오를 수 없는 정말 감도 못 잡을 그런 어두운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제가 여기다 클루리스트라고 영어를 써놓은 것은 감도 못 잡을 뭐 그런 뜻이에요. 무의식의 상처 같은 것입니다. 난 그런 거 없어라고 자신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게 없으시면 훌륭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찰이 이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거 다 쓰려면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각자 시간 뭐 한두 시간 이상 걸리면서 다 쓰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가 진행자가 요구하는 건 뭐냐? 이거를 동그라미를 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아니라 이제 둘레를 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치죠. 자, 이 둘레를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나의 안전지대는 클까 작을까? 거기에 대한 판정은 주관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어요. 남에 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느끼기에 난 안전지대가 요만해. 그러면 그 사람 지금 매우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와 안전지대가 이렇게 광활하네. 그러면 정말 내 내면에 안전한 것이 많고 자유롭고 즐겁게 살고 있는 것이죠.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안전하게 받아들이고 잘 펼치고 편하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괴로운 부분이 많나 이런 게 많나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 자기 성찰 그리고 존재론적 욕망을 일으키는 자기 실현의 길이라는 것은 안전지대를 점점 확장하는 길이기도 해요. 어떻게 확장이 가능하냐? 용기를 내서 이런 것들을 덜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 덜 싫어하긴 힘들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지하철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저는 그 소득세 신고를 한 20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훨씬 예전보다는 덜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5월에 느끼는 스트레스도 훨씬 덜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에 대해서 회한을 느끼는 것은 그것은 아마 계속 가져가야 될 인생의 짐일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은행 잔고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메꾼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에 어두웠던 감정은 이것은 묻어두면 독이 됩니다. 열면 그나마 약화돼요. 그러니까 매우 아픈 경험, 감정에 대해서는 꾹꾹 누를수록 그게 사라져 주질 않고 아까 말씀드린 컴플렉스화 돼요. 컴플렉스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놀랍죠?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아무리 안 돌보더라도 점점 더 득세를 해가지고 내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열등감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의 참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변과 세상을 살펴보시고 제가 드린 말씀에 실제 예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컴플렉스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컴플렉스가 되는 사건과 경험을 직시하고 그것을 표현해야 돼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출 수 있다면 그 컴플렉스의 마수로부터 서서히 풀려날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가 약해져요. 그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최상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컴플렉스에 덜 사로잡히는 것만도 굉장한 해방감을 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런 자기 성찰을 오랫동안 지속할 때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내면 아이라고 부릅니다. 내면 아이. 많은 자라난 성인들의 깊숙한 무의식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또는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어서 상처 입은 감정이 컴플렉스가 남아있는 것을 내면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알아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성찰을 오래 지속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절실함이 있으신 분은
뭐 제가 하던 식으로 뭐 꿈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면 길이 생기니까 이 자신의 컴플렉스로 다가가고 얘를 인식하고 얘의 상처를 기억해내고 소환해서 이 아이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아이하고 친해질 때 나는 이 아이로부터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럼 그 컴플렉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양의 한 노래가 얘기하는 그 가사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노래를 제가 들려드리면 좋은데 이게 유튜브에서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이런 그 원작을 이렇게 들려드리거나 보여드리는 게 이게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노래는 안 들려드립니다만 거기 나오는 영문 가사를 제가 번역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그냥 포즈 하시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셨다고 치고 제가 강조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신 안전지대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 안에 컴플렉스가 닫혀있는 서랍들이 있어요. 그 문을 다 열고 그 안에 두려움을 부셔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활짝 열어서 아침에를 품에 안을 때 자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고 나의 존재론적 욕망을 더 구체적으로 명료히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점점 더 키워낼 수 있게 되고 자기 실현에 가까워지고 전인적 성장에 이뤄서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사람이 되는 길이 제대로 펼쳐진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다시 제 모습 보여드리고 인사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림 보여드리면서 예쁜 그림 보여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민들레씨 훅 풀면 씨가 이제 쭉 날아가서 여기 가서 떨어지고 저기로 날아가고 그러죠. 그 씨가 어디 가서 꼭 토양에 뿌리를 내려서 다음 해에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길 바라고 훅 푸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사랑을 담아서 노력을 해서 해준 것은 반드시 내 영혼이 담긴 씨로서 그 아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예쁘고 건강한 꽃으로 언젠가 피어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전 종교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이것을 믿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되게 만들어주신 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 힘을 내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됩니다. 깊이 아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이나마 여러분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아는데 도움이 됐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감사합니다.